안녕하세요. 코드 베이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오차 역전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수치 미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지 않고도 이 영상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친구죠. 이런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차 역전파는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가 잘 성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강의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멀티 캠퍼스에서 인공지능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SDS, 정보통신연구원 등에서 딥러닝 관련해서 강의 드리고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은 그런 곳에서 실제로 딥러닝을 수행하는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니까 이런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좋아요와 구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수치 미분은 미분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편미분을 구하기 위해 연산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치 미분으로 각 변수의 편미분을 구할 때마다 매번 전체적으로 순전파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미분 연산을 위해 각 변수마다 2번씩 순전파가 발생합니다. 이때 순전파의 손실은 출력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2차원 벡터이고 1층에 3개의 뉴런, 2층에 2개의 뉴런이 활용된다면 매개 변수는 17개입니다. 각 매개 변수의 편미분을 구하기 위해 순전파는 34번 수행됩니다. 이 정도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가 작을 때는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이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순전파의 횟수도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의 3층 신경망의 매개 변수는 총 45,360개입니다. 학습 시점의 경사 산출을 위해 필요한 순전파 횟수는 그것의 2배수가 필요합니다. 즉, 경사 산출을 위해 9720회의 순전파 수행이 필요합니다. 전체 표본수가 6만일 때 학습 시점에서 미니 배치 크기를 100으로 설정한다면 에폭당 600번의 미니 배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에폭에 필요한 순전파 횟수는 5443만 2000번입니다. 즉, 1에폭에 5천만 번 이상의 순전파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현재는 지극히 간단한 3층 신경망임을 고려한다면 딥러닝을 수치 미분으로 학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딥러닝에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 수조 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컴퓨터 연산 성능은 10,00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지금의 준수한 CPU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연산이라면 1980년대의 컴퓨터에서는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미니 배치 하나를 훈련하는데 현재 컴퓨터로 5분이 소요된다면 1에폭이 100개의 미니 배치로 구성된 경우일 때 500분이 소요됩니다. 같은 연산을 1980년대 컴퓨터로 수행하면 1에폭 훈련에 500년이 필요합니다. 신경망이 퍼셉트론과 달리 비선형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500년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훈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망 구성을 다르게 바꿔서 다시 훈련하고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1980년대 컴퓨터로 이런 작업을 수치 미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데이터에 아주 얕은 신경망을 적용할 때나 가능합니다. 수치 미분적 방법은 이해가 쉽고 구현이 간단하지만 신경망 구성이 약간만 복잡해져도
연산의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실제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신경망 학습에서 손실에 대한 경사를 구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 미분입니다. 수치 미분은 구성이 약간만 복잡해도 재계산으로 인한 연산의 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방법은 해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해석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 미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석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체 손실함수를 모든 변수에 대해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경망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연산 혹은 함수로 구성된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석적으로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쇄법칙이 있습니다. 연쇄법칙은 17세기 미분의 기법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연쇄법칙은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전체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합성함수를 해석적으로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여러 연산을 국소적으로 분해한 다음 각 국소적인 연산에 대해 미분을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작업입니다. 국소적 미분의 결과를 모두 곱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됩니다. 연쇄법칙을 손실에 대한 학습 매개변수의 경사를 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오차 역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 학습 최적화의 수단으로 연쇄법칙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차 역전파와 수치 미분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목표는 손실에 대한 경사 산출입니다. 수치 미분으로 연산을 수행하면 조합의 경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차 역전파는 경사 산출을 위해 단 한 번만 연산을 수행합니다. 한 번의 연산으로 경사를 산출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손실 산출 시점에서 매개변수의 개수에 대한 연산의 횟수의 증가가 매우 완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경망 학습에서는 오차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습 최적화 연산의 방법으로서 연쇄법칙을 활용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미분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17세기 연쇄법칙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정리되어 교재에 실려 널리 알려진 시점이 1986년입니다. 그래서 오차 역전파의 발명 시점은 종종 86년으로 이야기하며 이 시점을 신경망의 기초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차 역전파를 활용하지 않는 신경망은 실제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차 역전파는 신경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연쇄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를 국소적인 연산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각 연산의 흐름을 계산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연산별로 중간 결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편리합니다. 또한 연쇄법칙을 시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Z는 합성함수입니다. X와 Y를 더하는 연산 하나와 그 결과를 제곱하는 두 개의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두 개 이상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합성함수입니다. 이것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그래프는 계산의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각 연산을 동그라미 모양의 노드로 표시하고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은 그래프의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계산 그래프에서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향해 값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에서도 순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경망도 임의의 합성함수이고 그러한 함수에 대해 값들이 입력에서부터 출력을 향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다음에 간단한 합성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와 귤의 단가와 수량으로 전체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여러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공식은 합성함수입니다. 이 합성함수는 총 4개의 연산으로 되어 있고 연산의 유형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종류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계산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지만 합성함수이고 따라서 연쇄 법칙의 효과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함수도 결국은 국소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전파를 해보겠습니다. 과일의 가격은 단가와 수량의 곱입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산다면 과일들의 가격을 더해 합계를 냅니다. 단가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최종 가격은 부가세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노드가 출력을 발생하면 순전파가 완료됩니다. 이때 입력 중 하나의 값이 변하면 최종 출력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수량이 2개에서 3개로 바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간 결과들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력이 하나만 바뀌었지만 순전파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계산 그래프는 국소적 연산으로 전체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국소적 계산은 그래프의 노드로 표현됩니다. 어떤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국소적 연산을 F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산의 입력은 X, 출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연산의 입력은 최종 합성함수의 출력 Z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최종 출력의 입장에서 보면 Y는 중간 출력입니다. 이때 국소적 연산 F의 입력 X의 변화에 대해 최종 출력 Z의 변화량을 알고 싶습니다. 기호로는 dgd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와 Z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쇄 법칙에 따르면 국소 연산의 입력과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 dy dx를 구하면 전체 합성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연산으로부터 미분이 전달되는 것을 연쇄 법칙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국소 연산의 입력과 전체 합성함수의 출력의 관계는 이전 연산으로부터 미분값을 전달받아 결정됩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이 발생해 나가는 순전파와 반대의 방향으로 미분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역전파라고 합니다. 더하기는 아주 흔하고 공통적인 연산입니다. 더하기 연산은 두 개의 입력 XY를 받아 단일 출력 Z를 발생합니다. 더하기 연산에 대한 역전파는 최종 출력에 대한 입력 두 개의 미분입니다. 더하기 연산의 중간 출력 Z는 최종 출력일 수도 있고 합성 함수의 중간 출력일 수 있습니다. 최종 출력을 L이라고 표기했을 때 더하기의 출력값이 임의의 연산을 거쳐 최종 출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종 출력과 더하기 연산 입력들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쇄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되는 것은 연쇄 법칙이 보장합니다. 더하기 연산은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 편미분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편미분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으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역전파에 각 변수별로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더하기 연산은 상류의 역전파를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곱하기 연산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의 국소 미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분의 의미는 입력의 변화량에 대한 출력의 변화량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x가 1씩 변할 때마다 z는 y만큼 변하고 마찬가지로 y가 1씩 변할 때마다 z는 x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편미분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류로부터 전달받은 미분에 곱하면 최종적으로 입력에 대한 역전파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에 순전파 시점의 입력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순전파에서는 입력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재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조합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재계산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산을 하지 않고도 입력이 바뀔 때마다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연쇄법칙을 활용한 역전파입니다. 먼저 목표는 입력의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식으로는 입력과 출력의 미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분으로 표현하면 연쇄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쇄법칙으로 역전파를 수행하려면 국소미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합성함수는 총 4개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연산에 대해 국소미분이 준비되면 연쇄법칙을 적용해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역전파는 순전파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출력에서부터 입력을 향해 내려갑니다. 출력에서는 자기 자신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시작합니다. 곱하기의 경우 역전파 분석 결과 순전파 시점의 입력을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값에 바꿔서 곱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곱하기의 입력이 2개이기 때문에 역전파도 2개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부가세 쪽인데 부가세는 보통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전파 값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하기 연산으로 전달되는 역전파는 더하기 역전파 분석에 따르면 순전파 시점의 입력값과 관계없이 전달받은 값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에 직접 연결된 곱하기 2개 각각에 모두 1.1의 역전파가 전달됩니다. 곱하기 역전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전파 미분값에 순전파 시점의 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입력까지 역전파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된 역전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단가의 역전파는 사과 단가의 변화량에 따른 최종 출력인 가격의 변화량입니다. 즉, 사과 단가가 1 변하면 가격은 2.2씩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수량의 역전파는 110입니다. 사과 수량이 1개 변하면 가격은 110씩 변하게 됩니다. 사과 수량이 2개에서 3개로 바뀌면 가격은 715원에서 110을 더한 825원이 됩니다. 이 결과는 순전파로 재계산을 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더 이상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력과 최종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가 역전파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계산을 하지 않고도 입력이 변할 때마다 즉시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파의 가치입니다.